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가 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워크아웃이라든지 기업 회생 뭐 이런 구조조정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A 등급 외에 이제 B 등급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늘어서 이 등급으로 가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좀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기업들의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이제 전조 증상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늘 비교되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역시나 이번에도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냥 단순히 내수가 뭐 힘들어서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그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늘었죠. 뭐 전년도 대비해서 뭐 한 24%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늘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는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달 금리 자체가 높잖아요. 금리도 많이 금리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사실은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빚을 많이 뭐 지고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그 PF 건설사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구조조정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급 회사채를 제외한 B급 뭐 C급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조달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높은 고금리 자체가 아직은 높은 금리 자체가 이런 어떤 부실 기업들을 갖다가 늘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저희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홈플러스가 이제 B등급으로 가기 전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B등급이 되어 버렸는데 그랬더니 뭐 조달 금리가 14%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개인도 그 정도 금리면은 운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렇게 되면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팬데믹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게 이제 금리 외의 요소는 또 다른 거 짚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김평환님?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같은 경우도 이제 타격을 줬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과 중동발 공급의 어떤 확대에 따라 가지고 수출 감소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수요 부진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철강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건설 시장 침체, 뭐 철강뿐만이 아니고 지금 건설사조차도 이 건설 시장 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앞으로도 뭐 철강 제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많이 지금 이제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뭐 금리나 이런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쪽이 더 가중되고 있고 특히 트럼프 관세가 또 거기에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북미와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그런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라리 팬데믹 때는 그 심리가 지금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 돈을 싸게 많이 빌려줬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빨리 많이 대출을 해줬고 이것만 잘 버티면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갔더니 별로 좋아지진 않았고 금리는 다시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중국 관련하고는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미국 관련해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니까 사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가지고 이런 우울한 뉴스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뭐 이렇게 위험하게 되면 한 기업이 그러면은 그 기업의 문제인데 돈 빌린 기업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권들도 부실에 대한 위험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금융 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위험해서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시적인 어떤 파산들이 집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금융권 리스크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뭐 수많은 뭐 안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그 팬데믹 때랑 뭐 이런 때랑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갖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잘 짚어주시지만은 사실 이렇게 민간의 소비라든지 투자가 얼어붙고 기업들 사정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기 자체를 갖다가 이제 뭐 한 10조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그렇게 그 공급망이 완전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전히 부서지면서 굉장히 아우성이었지만 당시에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것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추경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적어도 그 소비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 심리 더 나아가서는 기업들의 심리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방어한 측면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뒷북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반드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일단 금융권 리스크로 전이된다라고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뭐 일단 우리나라 그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름대로 넉넉하게 쌓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 이제 제2금융권이겠죠. 뭐 상위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PF 부실 문제도 사실 있고 그런 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는 사실 없을 겁니다. 예. 네. 진짜 금융위기는 이제 A급 그 기업들의 채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이제 큰 문제가 번질 건데, 그래서 B등급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았고 그 위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B등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일단 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한 부담인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금융권에서도 압박이 앞으로 또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김평원께서는 또 금융권의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막기 위한 뭐 정책 같은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일단은 이제 가장 지금 이슈가 이제 관세잖아요. 사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존의 기업들이 어렸던 집이 분명히 전제로 있었고요. 심지어는 뭐 한국 기업 중 10곳 중 하나가 완전 자본 잠식이 된 그런 기업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실 확률도 2019년에 5.7%였는데 2024년에 8.2%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데다가 관세 때문에 뭐 대미 수출이 종전보다 뭐 13% 이상 감소한다. 뭐 10조 6천억 정도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특히 자동차 산업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3조 원 정도의 정책 금융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긴급 금융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건데 뭐 대미 비중이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한 49% 되니까 큰 비중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뭐 자동차 관련 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뭐 자칫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조치를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조선업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선박 등의 수주 같은 경우 가능하고 또 하나오션도 이제 군함 수주에 관련돼서 반가운 어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관세라든 대외 변수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흑자 보도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는 필요한데, 그래도 지금 괜찮은 거 보면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 회복할 때 회복을 주도했던 게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이거든요. 반도체. 그러면 여기 세 개는 그나마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굉장히 어두운 건가요, 그러면? 2차 전지. 네, 뭐 2차 전지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산업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는 sek터가 뭐 증권사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 최대 공약수를 뽑아 보면 그냥 방산, 조선, 반도체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글로벌 시장 자체가 둔화가 된다고 하면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이제 수주를 받아놓은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운송 물량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향후 시장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사실 없을 거예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도 사실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둔화가 되면은 지금 이제 기존에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D램, 그러니까 뭐 DDR4 8기가 정도 같은 경우가 뭐 현물 가격이 한 13% 정도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례해서 한 4, 6개월 후에 고정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징조죠. 근데 이게 왜 올랐냐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동안에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를 갖다 충족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중국의 뭐 이구 완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여파도 좀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될 거냐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금 반도체 물량 자체가 경기가 둔화되는데 대표적인 경기 순환인데 글쎄요 거기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세 영향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인데 이게 사실 그 관세 위협에서 지금 증권사의 분석대로 이게 이 전쟁이 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경기 둔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데 거기에 글쎄요 뭐 조선 반도체가 거기서 나홀로 청청하게 살아남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자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방산 같은 경우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런 어떤 무역 전쟁 자체가 지정학적 긴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각국은 뭐 방산에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쓸 가능성이 개연성들이 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전 산업 분야를 통틀어 놓고 봐가지고 글쎄요 이 관세 전장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건 없다. 오히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들이 완전히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 막히지 않습니까? ESS 그 중국 시장 중국 제품들이 90%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대안이 없잖아요 배터리 같은 그렇죠. 경우. 대안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의 업황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보는 거. 물론 전방 산업이 둔화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방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가 덜 팔리고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안전한 분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거기에 2차 전지도 좀 포함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네, 의견을 저는 주신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때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직 이제 재고 처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 뭐 리튬 가격 등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 개선이 아마 이제 하반기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관세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은 좀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2차 전지는 거의 이제 바닥에 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게 다시 또 밀려가지고 시장에 또 맞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뭐 1분기보다 개선된 뭐 한 6조 1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좀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관세 영향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는 관세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반도체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변수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도체 따로 아는 건 반도체는 또 반도체 자동차는 따로 관세율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얹히지는 않은 거는 다행이다. 거기까지 얹으면은 이거 정말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고 일단 증권사들이 전망을 좀 좋게 본 이유를 뭐 간단하게 보면 방산 같은 경우는 관세하고 괜찮은 게 주로 고객이 유럽 쪽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 조선은 뭐 중국 아니면은 한국인데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도 일단 관세 전에 미리 좀 땡기는 것도 있겠지만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고개를 좀 돌릴 것이다는 이제 논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관련 ETF가 나오면 고점이다. 그래서 2차 전지 레버리지 ETF를 제가 오늘 한번 봤더니 고점 대비 95%가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레버리지니까 그렇겠지만 이 정도면 뭐 다 뺀 건가 싶기도 하긴 한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돌릴 거는 같은데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는 좀 없지 않겠네. 약간 그 손이 잘 안 나, 차트를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가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래도 뭐 배터리나 그 방산 이런 것보다 2차 전지 주주들이 지금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관세가 오히려 시장의 색깔을 바꿔서 좀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대로 중국을 차단했으니까 다시금 이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은 돈터치라고 봐야 될지. 일단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증권사 예상치를 갖다가 비트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걸 일부에서는 뭐 AMPC 때문에 생산세액 공제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우리나라들도 세액 공제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영업이익이 나온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받아서 영업이익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있어요? 저는 뭐 그 논리 자체는 사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1분기까지는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좋았어요. 유럽에서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미국 시장도 나름대로 뭐 견고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EV3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방 산업의 어떤 전개 현황이 1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염려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관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전기차에 어떤 국한돼 가지고 관세를 갖다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둔화, 그다음에 침체 여부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자체의 전방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갖다 전제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지금 중국을 안만 막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가령 뭐 중국이 기존에 찾아오던 뭐 ESS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시장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떤 둔화 흐름이 지금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감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업황이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에는 진짜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기대다.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우리가 46 시리즈 배터리가 어쨌든 미래 희망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 생산 거점을 가져가지고 동박 전구체 등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박에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철폐했어요, 지난해.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좋게 이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산을 100%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좀 시간을 두면은 그래도 2차 전지는 감내할 부분이 있다. 근데 이번에 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환경들은 좀 형성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죠. 지금은 시장이 트럼프 관세 관련 발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업황이 어떻다 보는 게 사실은 좀 의미 없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관세의 그 시국이 좀 지나가게 되면 업황별로 이제 회복 탄력성은 좀 다를 텐데, 그때 되면 또 2차 전지도 한번 뭐 생각은 좀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다 나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세라는 큰 충격으로 한번 판이 바뀌면 또 새로운 레퍼토리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뭐 조선방산 반도체 같은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고개를 드는지, 아니면 2차 전지가 다시 고개를 드는지 한번 잘 보시고 색깔을 맞춰서 한번 투자 기회를 잡으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두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원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